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들고 계신 분들은 지난 2주 동안 계좌 열어보기가 겁나셨을 겁니다. 7월 마지막 주에는 이틀 연속으로 거래가 멈췄고 그 이틀 뒤에는 하루에 17.91%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를 찍은 날 우리 시장만 또 빠졌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지난 7주 동안 우리 시장을 밀어내린 힘은 사실 이미 많이 빠졌습니다. 짐작이 아니라 숫자로 확인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값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확인할 것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누가 사는가? 이번 편에서는 8월 10일 월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의 발표를 날짜 순으로 주글지 않겠습니다. 살 수 있는 쪽이 셋인데 그 셋이 이번 주 어느 날 확인되는지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국 주식은 오래 들고 있어도 제자리라는 말이 어디까지 맞는 이야기인지 따져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이번 주에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지가 손에 남습니다.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경제가머니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눌러두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10거래일을 숫자로만 짚어보겠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에 코스피가 10.84% 빠졌고 다음날 29일 수요일에 다시 5.98% 내렸습니다. 장중에는 5,262.77까지 밀렸습니다. 이 이틀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함께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는데요. 서킷 브레이커는 주식시장 자동정지 장치입니다. 하락이 너무 급하면 거래를 잠깐 세워 숨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두 시장에서 이틀 연속으로 걸린 건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31일 금요일에는 하루에 1001.89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사상 최대 일간 상승폭입니다. 8월로 넘어와 3일 월요일에 5.12% 내렸다가 5일 수요일에 3.76% 올랐습니다. 6일 목요일에 다시 4.58% 빠지고 7일 금요일에 0.60% 더 내렸습니다. 지난주 닷새를 합치면 코스피는 336.68포인트, 5.10% 내렸습니다. 종목으로 보면 더 아픕니다. 삼성전자는 주간으로 12.00% 내려 8월 7일 금요일 종가가 23만 1,000원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7.23% 내려 142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8월 7일 금요일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 500은 7,757.64로 사상 최고 종가를 찍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인정하고 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8월 전망편에서 첫 번째로 표시해둘 밤이 8월 7일 금요일 미국 고용보고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밤은 실제로 컸습니다. 미국의 7월 비농업 고용이 2만 3천 명 줄었는데 시장 예상은 8만 명 넘게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숫자를 받아든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로 마감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 시장을 흔든 건 표시해둔 그 밤이 아니었습니다. 그 앞의 밤이었습니다. 8월 6일 목요일 간밤 미국에서 반도체 지수가 밀리고 알파벳이 크게 빠진 것이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오전에는 프로그램 매매를 잠깐 멈춰 세우는 매도 사이드카까지 걸렸고 그날 코스피는 4.58%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인 7일에는 엔비디아와 AMD가 인공지능 반도체에 붙는 고성능 메모리 HBM의 사양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퍼졌습니다. 그날 삼성전자는 버텼는데 SK하이닉스만 4.88% 더 밀렸습니다. 우산을 챙겨야 할 밤을 짚어드렸는데 비는 그 앞밤에 먼저 왔습니다. 표시한 밤은 맞았지만 날짜를 하나 잘못 짚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8월 7일 금요일 밤에 나온 그 고용 숫자는 우리 장이 이미 닫힌 뒤에 나왔습니다. 우리 시장이 그걸 처음 받는 날이 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를 이렇게 정리해 두겠습니다. 8월 10일 월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닷새입니다. 밀어내린 힘은 이미 빠졌는데 값이 안 돌아왔으니 볼 것은 누가 사는가 하나입니다. 그러면 밀어내린 힘이 빠졌다는 걸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짐작이 아닙니다. 4개의 숫자로 확인됩니다. 첫 번째 숫자는 신용융자 잔고입니다. 신용융자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금액입니다. 6월 24일 수요일에 38조 6천억 원까지 올라가 역대 가장 높았는데 8월 4일 화요일에는 27조 4천억 원으로 올해 가장 낮아졌습니다. 한 달 반 사이에 11조 2천억 원,
고점의 30% 가까이가 사라진 겁니다. 다만 한 가지는 정직하게 짚겠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8월 5일 수요일에 이 잔고가 28조 4천억 원으로 하루 만에 1조 원 늘었습니다. 다 끝났다고 말하기는 이릅니다. 줄어드는 쪽으로 흐름이 확인됐다는 것까지가 지금 말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두 번째는 반대 매매입니다. 담보로 잡아둔 값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증권사가 주인 의사와 상관없이 대신 팔아버리는 것이죠. 값이 떨어질 때 값을 한 번 더 떨어뜨리는 물량입니다. 7월 31일 금요일에 1220억 원까지 부풀었는데 8월 5일 수요일에는 117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강제로 나오던 물량이 사실상 마른 겁니다. 세 번째는 한 종목의 하루 움직임을 몇 배로 키워서 따라가는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이걸 사려면 미리 넣어둬야 하는 현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상품 16종의 하루 거래대금은 규제 전날 12조 4,500억 원이었습니다. 그것이 나흘 만에 9,198억 원으로 92%가 줄었습니다. 국내 전체 상장지수 펀드, 즉 ETF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던 목도 30%에서 40% 사이였던 것이 5% 안팎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상품에는 변동성 침식, 다른 말로 음의 복리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오르내림이 반복되면 지수가 제자리로 돌아와도 이 상품만은 원금이 깎여 있는 현상입니다. 7월의 출렁임을 실제보다 키운 증폭장치가 여기였습니다. 네 번째는 공포지수, 정식 명칭 V코스피입니다.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크게 흔들릴 거라고 보는지를 숫자로 매긴 것이죠. 7월 29일 수요일 장중에 93.27까지 올라갔던 이 숫자가 8월 7일 금요일에는 75.59로 마감했습니다. 평소 20 안팎에서 움직이는 지수인데 평소 시속 20으로 다니던 길에서 갑자기 93이 찍힌 셈이죠. 지금은 75로 내려왔지만 아직 제한 속도의 3배가 넘습니다. 4개의 숫자가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빚으로 주식을 붙잡고 있던 손들이 대부분 떨어져 나갔습니다. 다만 그 돈이 없어진 게 아니라 지수형이나 코스닥 쪽으로 자리를 옮겼을 뿐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시작됩니다. 파는 쪽 사정이 이렇게 정리됐는데도 값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수급이 그대로 말해줍니다. 닷새 동안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5조 9,400억 원, 기관이 2조 3,100억 원을 팔았습니다. 그 물량 대부분을 개인이 7조 8,900억 원어치 받아냈습니다. 8월 6일 목요일 하루만 외국인이 3조 3,270억 원을 내놨습니다. 받아주는 쪽에는 개인 혼자 서 있었던 셈입니다. 더 이상한 건 회사 쪽 숫자입니다.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은 89조 5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60조 5,426억 원, 영업이익률 76%였습니다. 100원어치 팔아서 76원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두 회사 상반기 영업이익을 합치면 약 245조 원입니다. 3분기 전망도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 3분기 예상치는 증권가 평균으로 113조 원대인데 한 달 전보다 높아진 값입니다. 그런데 값은 어떻습니까? 8월 7일 금요일 코스피 종가는 6,258.77입니다. 사상 최고 종가는 6월 22일에 9,114.55였습니다. 거기서 31.3%가 사라진 자리입니다. 주간으로는 7주 연속 하락이고 2022년 12월 이후 가장 긴 기록입니다. 회사가 받는 성적표와 시장이 붙이는 가격표는 서로 다른 사람이 씁니다. 값을 못 받아서도 아닙니다. 저장장치에 쓰는 낸드 플래시 값은 7월까지 19개월 연속 올랐고 컴퓨터에 쓰는 D램도 역대 최고입니다. 7월 반도체 수출은 410억 1천만 달러로 2달 연속 4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작년 같은 달보다 178.8% 늘어난 금액입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내다 파는 돈 10원 가운데 4원 넘게가 반도체 하나에서 나옵니다. 그럼 왜 미국이 사상 최고인 날에도 우리만 크게 밀릴까요? 지수 안쪽 구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그 우선주, 그리고 SK하이닉스를 합치면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몫이 8월 7일 기준 48.95%입니다. 두 종목 상관계수는 0.82로 거의 같은 방향으로 함께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10명이 함께 든 가마에서 두 사람이 절반의 무게를 지고 있고 그 두 사람이 발을 똑같이 맞춰 걷습니다.
그러면 가마 전체가 그 두 걸음대로 흔들립니다. 지난주 그 두 걸음을 흔든 것이 앞서 말씀드린 간밤 미국장과 HBM밴 보도입니다. 다만 사양을 낮추는 이유는 남아서가 아니라 부족해서입니다. 증권가 추산으로는 HBM이 필요한 양의 40% 가까이 모자라고 2026년과 2027년 물량은 이미 전량 팔렸습니다. 걱정의 정체는 총량이 아니라 값과 제품 구성입니다. 한쪽만 보시면 안 됩니다. 코스피는 2025년 말 4214.17에서 시작했으니 연초 이후로는 아직 48.5% 위에 있습니다. 지난주 코스닥은 10.98% 올라 5주 만의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반도체 바깥에서는 다른 흐름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밀어내린 힘은 빠졌고 회사는 벌고 있는데 값을 다시 매겨줄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무리 세어봐도 셋뿐입니다. 값을 보고 오는 돈, 명단만 보고 사는 돈, 그리고 회사 자신입니다. 먼저 이번 주 첫 거래일입니다. 8월 10일 월요일에는 국내 지수를 흔들 정부 통계가 없고 대만 TSMC가 7월 매출을 내놓습니다. 볼 줄은 매출 총액이 아니라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한 증가율 한 줄입니다. 6월엔 4,426억 8천만 대만 달러로 작년보다 67.9% 늘어 사상 최대였습니다. 반도체를 찍어내는 원판인 웨이퍼가 위에서 더 깔려야 그 위에 붙는 메모리가 팔립니다. 우리 두 회사가 다음에 실을 물량이 그 한 줄에 먼저 비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값을 보고 오는 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은 금리를 내리는 국면이 아니라 한 번 더 올릴까를 두고 다투는 국면입니다. 미국 기준금리는 3.5%에서 3.75% 사이인데요. 7월 29일 회의는 5번 연속 동결이었지만 표결이 9대 3이었습니다. 반대한 세 사람은 전원 0.25%포인트 인상을 원했습니다. 8월 7일 고용 발표 뒤 9월 인상 확률은 55%에서 44%로 내려왔습니다. 다만 시장이 인상을 아예 접은 건 아닙니다. 시점을 뒤로 미룬 것에 가깝습니다. 한국은행도 7월 16일에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올렸습니다. 그 국면에서 외국인이 보는 첫 숫자가 8월 12일 수요일 밤 9시 30분, 미국 현지로는 아침 8시 30분에 나오는 7월 소비자 물가입니다. 6월에는 전체 물가가 1년 전보다 3.5% 올랐고 값이 크게 튀는 식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 물가는 2.6%였습니다. 7월 예상은 각각 3.4%와 2.5%입니다. 볼 줄은 하나입니다. 6월에 물가가 꺾인 건 기름값 덕이었습니다. 에너지가 한 달 만에 5.7%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 효과가 사라진 7월에도 꺾여 있느냐가 진짜 시험이고 여기서 튀면 44%까지 내려온 확률이 돼 올라갑니다. 하루 뒤 목요일 밤에 나오는 도매 쪽 물가, 생산자 물가도 같은 방향인지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미국이 돈을 빌리는 자리입니다. 나라가 채권을 내놓고 사줄 사람을 모으는 자리를 국채 입찰, 거기서 정해지는 이자율을 낙찰금리라고 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8월 11일 화요일에 3년물, 12일 수요일에 10년물이 나오고 13일 목요일에는 30년물 250억 달러, 우리 돈 약 35조 원어치가 나옵니다. 결과는 모두 우리 시간 다음날 새벽 2시에 나옵니다. 여기서 확인할 것은 30년물입니다. 직전이었던 7월 9일 입찰에서 낙찰 최고금리가 5.058%까지 올라 2007년 8월 이후 처음으로 5%를 넘겼습니다. 30년에 빌려주는 쪽은 그 사이 물가가 어떻게 될지 계산할 수가 없으니 모르는 만큼 이자를 더 달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금고는 오랫동안 미국 국채였습니다. 그런데 중앙은행들이 그 금고안을 바꾸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비상용으로 쌓아두는 자산을 준비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유럽 중앙은행 집계로 지난해 말 준비자산에서 금이 27%를 차지해 미국 국채 22%를 앞질렀습니다. 금이 미국 국채를 넘어선 것은 1996년 이후 처음입니다. 물론 달러로 된 자산을 다 합치면 42%로 여전히 금보다 큽니다. 그래도 방향은 분명합니다. 2분기 중앙은행 금 순매입은 289톤으로 작년보다 62% 많았습니다. 금값은 올해 1월 사상 최고에서 27% 내려앉은 상태인데 값이 내렸는데도 더 샀다는 뜻입니다. 사줄 사람이 다른 데를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국내에서 나오는 숫자는 8월 14일 금요일 아침 6시
한국은행 7월 수출입 물가지수입니다. 우리가 팔고 사온 물건값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재는 통계인데 볼 줄은 큰 제목이 아니라 한 달 전과 비교한 한 줄입니다. 6월 수출 물가는 1년 전보다 48.9% 높아 1998년 이후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과 비교하면 보합이었습니다. 11달 연속 오르다 처음 멈춘 겁니다. 7월에 다시 플러스면 우리가 파는 반도체 값이 아직 오르는 중이고 마이너스면 정점을 지났다는 게 나라 통계로 확인됩니다. 여기에 제도도 하나 바뀝니다. 8월 11일 화요일부터 반도체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목은 돈입니다. 공장에 들어가는 전기와 물, 도로 같은 산업 기반 시설을 깔 때 그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 이상 부담할 수 있게 됩니다. 공급망 안정과 관련된 시설은 전액까지 갑니다.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방식입니다. 그때그때 지원하던 것이 법으로 상설화되는 겁니다. 다만 반쪽입니다. 업계가 요구했던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는 최종 법안에서 빠졌습니다. 들고 계신 것에 따라 볼 줄은 하나씩입니다. 반도체를 들고 계시면 8월 14일 금요일 아침 수출입 물가의 한 달 전 대비 한 줄입니다. 배당이나 금융주 쪽이면 뒤에서 말씀드릴 주주 환원 발표입니다. 지수나 ETF만 들고 계시면 8월 12일 수요일 밤 미국 물가 하나입니다. 반도체를 들고 계신 분이라면 그 한 줄이 어느 쪽으로 나올지 지금 궁금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살 수 있는 쪽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돈이 움직이는 날이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8월 13일 목요일 아침 6시쯤 명단 하나가 도착합니다. 세계 투자자들이 기준으로 쓰는 지수를 만드는 MSCI가 8월 정기 변경 결과를 내놓습니다. 정기 변경은 그 명단을 때마다 고쳐 쓰는 일입니다. 공식 발표가 현지 시간 8월 12일 밤이라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아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명단이 바뀌는 하루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세상에는 패시브 자금이라고 부르는 돈이 있습니다. 지수를 그대로 베껴 담는 돈입니다. 회사의 사업 보고서를 읽지 않고 명부만 봅니다. 명부에 이름이 올라오면 그 목만큼 담고 지워지면 벌어냅니다. 학교에서 반 배정표가 새로 붙으면 좋은 학생인지 나쁜 학생인지 따지지 않고 표에 적힌 대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 돈이 그렇습니다. 새로 들어올 곳으로 증권가가 꼽는 곳은 LG이노텍 한 곳입니다. 삼성증권은 편입 확률을 100%로 받고 편입되면 약 3,130억 원이 따라 들어올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빠질 후보로는 HLB와 LG디스플레이,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삼성 에피스홀딩스 4곳이 거론됩니다. 다만 전부 증권가 예상이고 확정된 명단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런 예상은 발표 전에 주가에 미리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당일에는 기대만큼 움직이지 않거나 차익 매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명단이 바뀌어도 돈이 그 아침에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이번 변경은 8월 31일 종가를 기준으로 적용되고 지수에 반영되는 것은 9월 1일입니다. 여기에 4종목 이야기가 붙습니다. SK하이닉스입니다. 이 회사는 7월에 미국 나스닥에 주식 예탁 증서를 상장했습니다. 줄여서 ADR이라고 하는데 외국 증권거래소에서 그 나라 돈으로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증서입니다. 이때 조달한 금액이 외국 기업으로는 사상 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상장 주식수가 7억 1,300만 주에서 7억 3천만 주로 2%가 조금 넘게 늘었습니다. 주식수가 늘면 명단 안에서 차지하는 몫도 커집니다. 이것이 8월 정기 변경에 반영되면 MSCI 신흥국 지수 안에서 SK하이닉스의 몫이 5.57%에서 5.74%로 올라갑니다. 한국투자증권은 그때 따라 들어올 돈을 약 1조 4,50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언제 오는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8월에 반영될 수도 있고 11월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추산을 낸 한국투자증권 자신도 11월 정기 변경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함께 열어뒀습니다. 크기도 냉정정하게 보겠습니다. 1조 4,500억 원은 분명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은 1,255조 원입니다. 최근 60일 평균으로 하루 13조 원어치가 거래됐습니다. 하루 거래 대금의 10분의 1 남짓이라는 뜻입니다. 반가운 물량이지만 압도적인 규모는 아닙니다.
SK하이닉스를 들고 계신 분이라면 그 돈이 8월에 오는지 11월에 오는지가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 아침 발표에서 확인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늘어난 주식수가 이번에 반영됐는지 그 한 줄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낮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정규장에서 코스피 200 8월 옵션 만기가 돌아옵니다. 옵션 만기는 미리 사고 팔기로 약속해둔 것을 정산하는 날입니다. 8월은 옵션만 만기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없으셔야 합니다. 만기일이 내리는 날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누가 실망해서 파는 게 아니라 약속했던 것을 정산하느라 나오는 물량입니다. 이사 갈 때 짐을 한꺼번에 문 앞에 내놓는 것과 비슷합니다. 집이 싫어져서 내놓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짐이 한꺼번에 나오니 그 시간 골목이 복잡해집니다. 장중과 특히 장 막판 흔들림이 평소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날에 겹칩니다. 아침에는 명단이 바뀌고 낮에는 정산 물량이 나옵니다. 그러니 그날 지수가 오르든 내리든 그 하루만 보고 이번 주를 판정하시면 안 됩니다. 명단이 바뀐 목과 정산한 몫이 뒤섞인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값을 보고 오는 돈도 명단만 보고 오는 돈도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가 남습니다. 회사 자신입니다. 값을 매겨줄 사람이 안 오면 회사가 직접 손을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그겁니다. SK하이닉스는 8월 7일 금요일 이사회에서 주당 375원의 분기 현금 배당을 결의했습니다. 분기 배당은 석 달에 한 번 주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받는 기준일은 8월 31일입니다. 이 375원 자체는 이미 정해져 있던 몫입니다. 회사가 연간으로 약속해둔 배당을 넷으로 나눈 값이니까요. 새로운 건 그 옆에 붙은 한 줄입니다. 추가 주주 환원 방안을 원래 연내에 정하겠다고 했던 것을 3분기 중으로 앞당겼습니다. 손에 준 현금이 그만큼 늘었기 때문입니다. 빚을 뺀 순현금이 1분기 35조 원에서 69조 4천억 원으로 거의 2배가 됐습니다. 삼성전자 쪽은 아직 말만 있습니다.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특별 배당을 포함한 주주 환원 정책을 곧 공개하겠다. 믿고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언제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규모로 67조 원에서 124조 8천억 원까지 오가는 숫자가 돌고 있는데요. 그건 전부 증권사들이 계산해본 추정이고 회사가 발표한 값이 아닙니다. 회사가 확인해 준 것은 두 가지까지입니다. 하나는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벌어서 쓸 때 다 쓰고 손에 남은 현금의 절반을 배당과 자사주에 쓰겠다는 3년 정책입니다. 자사주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연간 정규 배당 약 9조 8천억 원입니다. 7월 말에 시장이 이틀 연속 멈춰섰을 때 언론이 지목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SK하이닉스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주 환원 기대가 약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채안이 나오는 자리는 7월에 깎인 이유가 되돌아오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깎인 이유와 되돌아오는 자리가 같은 곳이라는 사실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시간이 조금 특이하게 잘려 있습니다. 8월 14일 금요일에 장이 끝나면 17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라 거래소가 쉽니다. 금요일 오후 3시 반에 창구가 닫히고 화요일 아침 9시에 다시 열립니다. 그 사이 미국은 하루 더 장사를 합니다. 8월 17일 월요일에 정상 개장하는데 그날이 이번 주에 발행한 국채 3종류의 결제일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들고 사흘을 건널지가 금요일 오후에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반기에 245조 원을 번 회사의 주식이 사상 최고, 대비 31% 아래에 있습니다. 회사 성적은 회사가 만들지만 주가는 살 사람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확인되는 것과 아직 아닌 것을 갈라두시면 됩니다. 값을 보고 오는 돈은 8월 12일 수요일 밤과 14일 금요일 아침에 판단 재료를 받습니다. 명단만 보고 오는 돈은 13일 목요일 아침에 명단만 나오고 돈이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9월 1일입니다. 회사 자신은 한쪽은 이미 배당을 결의했고 다른 한쪽은 시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작할 때 따져보기로 한 이야기입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두 말이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한쪽은 이런 거 다 따지지 말고
묻어두는 사람이 수익률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다른 한쪽은 한국 주식은 그 5년, 10년 뒤에도 제자리 걸음일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절반만 맞습니다. 오래 들고 있는 것이 성립하려면 전제가 하나 필요합니다. 값을 매겨줄 사람이 결국 온다는 전제입니다. 그리고 그 전제가 확인되는 통로가 방금 본 셋입니다. 그러니 묻어두면 된다는 말도 조건 없이 참이 아니고 국장은 제자리라는 말도 자동으로 참이 아닙니다. 확인할 것은 회사 성적이 아니라 살 사람이 오는 통로가 열려 있는지입니다. 이 정리가 틀릴 수 있는 쪽도 말씀드려야 합니다. 8월에 들어서면서 국내 증권사들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5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낮췄고 키움증권과 BNK투자증권도 각각 39만 원과 30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반대쪽 시각도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67만 원을 제시한 곳이 있고 골드만삭스는 8월 4일 보고서에서 코스피 12개월 목표를 12,000으로 두고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전망 자체가 2배 넘게 갈려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건 각자 그렇게 봤다는 것이지 정해진 미래는 아닙니다. 같은 보고서도 이익 전망이 다음 달에 내려가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줄 사람이 미국 국채에서 금으로 옮겨가는 곳에서 보셨듯이 사는 쪽은 언제나 오는 게 아닙니다. 파는 쪽 사정은 끝났고 사는 쪽은 셋입니다. 이번 주에 그 셋이 각각 어디까지 확인되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함께 보셨다면 경제가 뭐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셋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 올 것 같은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